그날 아침 평소처럼 좌판을 펴고 앉아 산에서 뜯어온 나물들을 팔고 있는 옥순 할머니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자리는 옥순 할머니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구석이었습니다. 냉이 한 단에 1,000원, 달래 2단에 2,000원, 봄쑥 한 단에 1,000원. 누구에게는 하찮아 보였겠지만 그 비닐 좌판 위에 놓인 건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고양이 하나가 나타나 그 힘겹게 펼쳐놓은 꾸러미를 죄다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누르고 입으로 물고 가격표까지 찍고 나더니 골목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차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하나의 인생뿐 아니라 동네 전체의 숨통까지 얼어붙게 만든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 종점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닿는 가파른 산자락 아래 세월에 벗겨진 슬레이트 지붕이 덩그러니 얹힌 판잣집 몇 채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비탈을 따라 꺾인 골목 끝 담장도 없이 비닐 한 장으로 바람을 막고 문짝은 삐걱대는 나무 앞판 하나에 불과한 집 한 채에 박옥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미쳐 산등성이를 넘지 못한 이른 봄 새벽, 옥순은 구들장보다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붙인 채 뻣뻣하게 굳은 무릎을 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밤새 다시 굳어 있었고 머리맡에 놓아둔 안경을 껴도 글씨는 흐려 보였습니다. 그래도 바닥에 놓인 고무장화를 찾아 허둥지둥 발을 밀어넣고 해진 잠바 안에 면수건 하나 둘러두르며 바구니를 메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은 여전히 질척했고 겨우내 얼었던 흙은 겉만 부드러워졌을 뿐 조금만 삽을 들이밀면 아직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릅이며 고사리며 햇살 한 줌 들어오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갓 얼굴을 내민 것들을 찾아 손톱으로 흙을 밀어내는 작업은 말이 쉽지 허리는 금세 굽고 손끝은 얼얼하게 저려옵니다. 허리를 펼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어지러질 눈앞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옥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나물 팔지 못하면 내일 국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땀인지 흙물인지 모를 것을 쥐고 꽤 묵직해진 멜빵 바구니를 메고 산을 내려오면 지하철역 앞 인도변의 익숙한 자리에 조심스럽게 비닐을 펼칩니다. 깨끗이 씻은 냉이, 알싸한 향이 아직 손끝에 남은 달래, 잎이 아직 시들지 않은 머위순을 묶어 하나하나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한 가격표를 끼워두고 손등으로 바닥을 한번 쓸어낸 다음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끔 눈길을 줍니다. 눈을 마주치며 묻는 이도 있지만 길 막지 마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보기 안 좋잖아요. 툭툭 내뱉는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옥수는 그 말들을 붙잡아 대묻지 않습니다. 단속 나온 구청 직원이 멀리서만 걸어와도 재빠르게 비닐을 걷어 바구니에 쓸어 담고 인도 가장자리 담장 그늘로 물러섭니다. 그러다 조용해지면 다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나무를 펼칩니다.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하루 10,000원, 잘 팔리면 20,000원. 누가 들으면 그 돈 벌겠다고 이 고생을 하시나 싶겠지만 옥수는 그저 바닥에 앉아 한결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래야 살지. 안 그러면 굶지.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디고 무겁습니다. 바람은 등을 타고 스며들고 허리는 부었는지 펴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벽지는 습기 타 곰팡이가 퍼져 있고 전기장판은 늘 한쪽만 벌겋게 달아올라 등허리를 대곤 했습니다. 겨울 동안 보일러는 완전히 멈췄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동네 병원비와 난방비, 쌀값을 내고 나면 텅 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옥수는 아직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봄이니까요. 덜 춥고 무엇보다 산나물이 잘 팔리는 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수는 이 철이 다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나가야 한다고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다음 날도 바구니를 짊어집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바람이 살결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즈음 해는 이미 동네 골목 기와지붕 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라지만 저녁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듯 차가웠고 빈 바구니를 등에 지고 비탈진 시멘트 골목을 오르던 옥수는 평소 잘 보지 못하던 한 점을 느릿하게 훑으며 지나쳤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는 전봇대 그늘 아래 털빛이 유난히 선명한 고양이 한 마리가 가느다란 다리를 들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등판엔 검고 붉은 줄이 뒤섞여 있어 마치 도장 찍힌 청 같았고 앞발 하나를 살짝 들고 있던 모습은 단박에 다쳤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도저히 더는 못 펼 것 같고 그냥 얼른 집에 가서 누워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 남 생각할 틈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두 골목쯤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 한켠이 쿡 찔렸습니다. 결국 옥수는 되돌아섰습니다. 돌아온 골목에선 여전히 그 고양이가 그 자리에 웅크린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다가가자 고양이는 놀란 듯 작은 앞발을 절룩이며 뒷걸음치더니 담벼락 쪽으로 몸을 웅크려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야, 도망가지 마라. 너 도와주려고 옮겨. 그 말 뜻을 알아들은 건지 어쩐 건지 고양이는 담벼락 쪽에 몸을 붙인 채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 밑에 늘 넣어 다니는 소독약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친 부위를 살폈습니다. 앞발 안쪽 살같이 찢긴 듯 벌어져 있었고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발을 살짝 들고 있었지만 아픈 기색을 꾹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손수건을 물에 적셔 1번, 2번, 털에 묻은 흙과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고양이는 야옹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저 눈만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리는 걸 보며 옥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사느라 힘들겠지.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참 고단하다. 이윽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조금 더 내려앉은 골목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그림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옥수는 늘 하던 대로 산에 올랐고 그 이후 며칠 동안도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무심히 두리번거리긴 했지만 그 고양이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면 마음에서 지워지는 것도 참 빠릅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순도 그 고양이에 새기며 눈동자며 기억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이 희뿌옇게 내려앉은 서울 외곽 번화가 인도변. 옥수는 늘 하던 대로 전날 밤 미리 다듬어 물기 쏙 뺀 산나물 꾸러미들을 바구니에서 조심스레 꺼내어 낡은 비닐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두릅은 아직 손끝이 붉고 냉이는 뿌리가 하얗게 마르지 않아 신선해 보였습니다. 바람은 봄날답게 그리 차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은 무심했고 햇살 아래 나물들도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얼굴을 따갑게 찌를 즈음 바로 옆에서 과일 좌판을 펼치고 있는 상인은 예전부터 옥순의 존재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시장통에서 오래 장사해 온 터줏대감처럼 행세하면서도 속 좁기로는 소문이 난 인물이었고 누가 자기 장사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곧장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순이 늘 앉는 자리는 그 상인에게도 눈에 밟히는 길목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객들이 지나가다 가장 먼저 발을 멈추는 곳이라 과일보다 냉이나 달래에 먼저 손이 가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냉이는 요즘 집에서도 키운다니까 길 막지 말고 다른 데 앉지 그러셔 하며 묻지도 않은 말을 툭툭 내뱉곤 했지만 옥수는 듣는 둥 마는 둥 늘 그렇듯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도 상인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옥순이 깔아둔 비닐의 귀퉁이를 슬며시 발끝으로 밀어보았습니다. 말투는 웃는 듯 했지만 말의 끝은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나오시지. 아니, 그 나이에 자식들은 다 어디다 두고 이렇게 힘들게 일어요? 그 말에 옥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꾸러미 하나를 더 조심스레 묶으려는 듯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잎사귀의 끝을 정리했습니다.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은 뜸했고 햇살은 머리 위로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상인은 그런 틈을 타듯 자신의 좌판에 장대를 세우며 천막을 넓혀 그늘을 자신 쪽으로 더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여긴 원래 내 자리였으니 비켜라는 말처럼 느껴졌고 그가 옥순 쪽으로 자꾸 짐을 밀어붙일 때마다 비닐은 조금씩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앉아 있으면 다음엔 말도 없이 자리를 덮어버릴 기세였고 그 속내는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옥수는 속으로 짧게 한숨을 삼켰지만 몸을 일으키지도 말 한마디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꾸러미를 한 번 더 고추 세우고 움푹 주저앉은 좌판 끝에 천천히 허리를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더욱 일어나지도 않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건 얼마예요 하고 묻기라도 하길 바라며 그 자리에서 꾹꾹 눌러 버텼습니다.
과일 상인은 옆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요즘은 이런 거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같은 말을 흘리듯 내뱉었지만 옥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좌판을 한 번 더 고추 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또다시 차양을 펴며 옥순 쪽으로 비닐을 바짝 밀어붙이자 이번엔 옥순도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차지하시면 난 어디 앉으라는 거요. 그 말에 상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 옆에 앉으면 되잖소. 햇볕이 너무 세서 그러는데 하면서도 비닐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얇은 공기층 같은 긴장감이 흘렀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애써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한 자리를 두고 오랜 줄다리기를 해온 사이 같았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말없이 비닐을 펼치고 가지런히 묶은 냉이와 달래, 머위순까지 차곡차곡 놓아둔 뒤 손바닥으로 그 위를 한번 쓸며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저건 건너편 골목에서 털이 얼룩진 고양이 한 마리가 망설임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친 다리를 내밀고 웅크렸던 바로 그 고양이. 아무렇지 않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에 옥수는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들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말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발은 괜찮은가 보구나. 다행이네. 옥수는 무릎을 굽혀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며칠 전 그늘 아래 다리를 절던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앞에서 다시 보니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저렇게 멀쩡히 다 나은 발로 성큼성큼 찾아왔다니. 어디선가 잘 버티고 살았구나 싶은 게 그저 기특했지요. 하지만 고양이는 그리 순하지 않았습니다. 말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짜고짜 좌판 위로 폴짝 뛰어올라 새벽부터 정성껏 다듬은 나물꾸러미 위를 그 작고도 빠른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냉이 다발 하나를 질질 물고 끌어당기더니 몸을 틀며 비닐 끝을 툭 건드려 차곡차곡 쌓아둔 꾸러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위로 오려 붙여놓은 가격표까지 발톱으로 찍고 찢으며 좌판 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야야, 이거 미쳤나. 어디서 못된 걸 배워와 가지고. 옥수는 허리를 굽혀 다급히 나물들을 수습하려 했지만 고양이는 그런 옥순의 손길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무를 덮어둔 손수건 위에 올라와 제 집처럼 다리를 접고 얌전히 앉는 신용까지 해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고 태연해 보였던지 옥순의 입꼬리는 실룩거렸고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고 손등에 흘까지 묻었건만 고양이는 나 몰라라 고개를 돌린 채 눈까지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상인이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웃음 지으며 고양이를 응원했습니다. 어이구, 고양이도 이제 그만 일하고 집에서 쉬시라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생각 많이 하는 고마운 짐승이네. 입꼬리에 씹은 듯한 웃음을 얹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끝으로 비닐 끝을 슬쩍 밀며 자기 자리를 더 넓혀보려는 속셈까지 눈에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 광경에 화가 치민 옥수는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내려놓고는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이젠 사람 장사까지 방해하네 하며 소리 내 꾸짖었습니다. 고양이는 그제야 눈을 번쩍 뜨더니 꼬리를 쓱 들고선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골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장바구니를 허리에 껴매고 그 뒤를 몇 발짝 쫓아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긴 했지만 걸음은 흔들렸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아휴, 이놈의 팔자야, 내가 왜 이 짐승까지 쫓고 앉았는지. 숨이 차올라 씩씩거리며도 그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좌판도 사람들의 시선도 뒤로 한 채 옥수는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그 고양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뒤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내딛던 옥수는 가로등도 없고 햇살도 들지 않는 골목 안이 어쩐지 싸늘하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벽돌 담장 아래로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옥수는 허리에 찬 지갑을 몇 번 고쳐 매더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며 과일 상인에게 자리를 뺏길까봐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자신의 좌판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세차게 울리는 굉음이 귓전을 울리며 등 뒤에서 무언가 푹 꺼져 내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고 이어서 들려온 것은 차량의 급브레이크 소리, 몇 사람의 겁에 질린 비명, 그리고 흙먼지가 허공을 가득 메우는 소리였습니다. 황급히 몸을 돌린 옥순의 눈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나물 꾸러미를 펴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송두리째 꺼져버린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좌판이 깔려있던 보도블럭 아래로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커다란 구멍이 생겨 있었고 그 자리에 차량 한 대의 앞바퀴가 반쯤 빠져 있고 사람들은 땅 주변에 모여 웅성대며 누구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묻은 줄도 모른 채 할머니는 골목 입구에 멈춰 선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땀인지 먼지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옥수는 바구니를 내리고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엔 나물 꾸러미가 그대로 쥐어 있었고 팔은 덜덜 떨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건 사고가 나고도 한참 뒤였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통제선을 둘렀고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좌판 조각이며 튀어나온 콘크리트 파편을 분주히 찍어댔습니다. 언론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 고정돼 있었고 기자들은 침통한 얼굴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켠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 손에는 여전히 흙먼지 묻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눈은 좌판이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턱이 떨리고 눈가가 차오르더니 결국 묵묵히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코앞,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땅이 꺼지며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엔 순식간에 삼켜져 버린 콘크리트와 흙더미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좌판과 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토록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과일 상인의 좌판도 함께 구멍 아래로 끌려 들어갔고 사람들 사이에선 저기 아저씨 못 나왔대. 사람이 아예 흔적도 없었대. 속삭이는 소리가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담요에 덮인 들것을 보며 고개를 떨궜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쥔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닦지도 않았고 숨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거기 그대로 앉아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도 몸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릴 뿐 눈은 여전히 땅속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줄기 바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는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골목 어기든 담장 아래든 아무리 눈을 굴려도 그 유난히 무늬가 선명하던 고양이는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허름한 방 안. 옥수는 조심스레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양이가 입으로 물고 좌판을 흩트렸던 냉이 다발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잎이 눌려 상한 부분도 있었고 얇은 줄기는 마르기 시작했지만 옥수는 그것들을 꺼내 작은 행주로 조심조심 닦은 뒤 낡은 솥뚜껑을 뒤집어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저녁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던 작은 편의점. 계산대 옆에 달린 모니터에서는 서울 외곽의 싱크홀 사고 소식을 다루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구 번화가 인도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이 일시 통제됐습니다. 사고 직전 자리를 비웠던 78세 박옥순 씨가 생존하면서 기적의 생존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락 진열대를 살피던 한 중년 남성이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모니터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인 그는 주변 소음이 사라진 듯 온 신경이 오직 그 화면에 집중된 채 작게 그러나 확신에 찬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엄마. 자막 아래 비친 얼굴. 사고 현장 옆에 서서 눈물 머금은 채 서 있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자신의 오래된 기억 속 그 엄마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었지만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눈빛과 주름, 그리고 잎사귀를 만지던 손의 습관마저 똑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한 후 어렵사리 할머니가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사회복지센터의 위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날 밤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센터의 2층 작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두 번쯤 숨을 고른 끝에 노크 소리도 없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작은 전기난로 옆에 두꺼운 수건을 무릎에 펼친 채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고 기이할 만큼 길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처음 깬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머위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너 설마 상훈이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눈가를 손등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어깨를 애써 가누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월이 쌓인 주름 사이로 마주보던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의 오래된 시간을 꿰뚫고 닿는 듯 했습니다. 헤어졌던 시간은 길었지만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서로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할머니가 쉰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옥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동네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비며 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수입은 끊겼고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옥수는 그 어린 상우를 당분간만 봐달라며 시골 먼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몇 달만이야, 상우야. 엄마 다리 나으면 꼭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잡았던 순간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엔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척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처가 끊겼고 주소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 뒤로는 소식 하나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매년 생일이면 햇볕 드는 마당 끝에 앉아 상우야, 지금쯤 어디쯤은 살아있겠지 하며 입에 담았다가 곧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확신도 찾을 수 있다는 자신도 없었지만 죽었다는 생각만큼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상우는 유년 시절 남겨졌던 기억을 매년 꿈에서 반복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맡겨졌던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에 간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위탁과 같은 기억은 어린 마음에 버려졌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커서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가슴속 그 기억을 덮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본 초췌한 얼굴, 사람들 틈에 섞여 눈물만 흘리던 그 노인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이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나물 꾸러미를 들고 마중 나오던 엄마의 눈매를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록 찾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많이 늦었지? 옥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상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려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젓듯 흔들고 그 손 위에 자신의 두 손을 덮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찾았으니까요. 이제 절대로 안 놓칠 거예요. 그 목소리엔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그저 오래도록 간직해온 그리움과 이제는 지켜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옥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 앞에 선이가 그저 어린 상우가 아닌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우는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서울 안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않게 챙기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퇴근하면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고 가끔은 책상에 엎드려 어릴 적 기억이 꿈처럼 떠오를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던져졌다고 느낀 그날부터 늘 이를 악물고 버텼고 그 덕에 남들보단 조금 느리게라도 자기 길을 찾아 살아왔다고 지금이라도 이 손 다시 잡을 수 있게 돼서 진짜 다행이에요, 엄마. 그 말에 옥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오래전부터 말라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상우는 자신이 살던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벽지는 오래됐지만 창문 너머로 햇빛이 잘 들고 무릎이 아픈 어머니가 오르내리기 힘들지 않게 현관은 턱도 없이 낮고 평평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상우는 새로 산 전기밥솥에 쌀을 안치고 달걀 프라이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밥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만 고생하세요. 하지만 그 말에 박옥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야, 밥은 내가 하고 나는 나물 뜯고 김치 담글란다. 나 아직 숨 쉴 힘도 있고 손맛도 살아있어. 이 손으로 흙을 안 만지면 내가 사는 게 아니지. 그날부터 옥수는 집 앞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돌로 경계선을 만들고 시장 근처 화원에서 사온 상추 모종과 부추 뿌리를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손톱 밑엔 흙물이 늘 묻어 있었고 무릎엔 늘 무릎 보호대를 감았지만 얼굴엔 오히려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오후 텃밭 한켠에 물을 주던 옥수는 평상 옆에 놓아둔 작은 바구니에 뭔가 낯익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던 그 고양이가 말없이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와 평상 위로 올라와 앉았습니다. 햇빛에 윤이 나는 등털, 그리고 얌전히 두 눈을 감고 앉아있는 모습에 할머니는 삽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마당으로 나와 고양이를 본 상우가 물었습니다. 이 고양이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자 할머니는 고양이 곁에 앉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날 살렸지. 그날 아니었음 나는 땅 밑으로 묻혔을 거야.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다시 왔네. 봄이 한창 무르익은 어느 날 작은 주택 마당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것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엔 머위와 냉이가 퍼졌고 햇살 잘 드는 쪽엔 직접 심은 상추가 푸르게 올라왔습니다. 그 텃밭 한켠 박옥수는 바구니에 갓 뜯은 나무를 정갈이 담고 작은 천을 깐 평상 앞에 좌판처럼 펼쳐 놓았습니다. 그 자리엔 누구도 돈을 내지 않았고 할머니는 팔 생각도 없이 그저 손으로 잎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무릎 위에 몸을 누이고선 봄볕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잔잔한 숨소리와 고동이 무릎을 타고 전해졌고 할머니는 말없이 그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한켠에 앉은 상우는 작은 화로 위에 고구마를 얹어 겉껍질이 살짝 탄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엔 무언가 다 씻겨 내려간 듯한 평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고양이의 몸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날 거기 앉지 않았던 게 그 고양이 때문이었는지 하늘이 막아준 건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도 참 이렇게 또 살아서 우리 아들도 다시 만나고 봄을 맞이하게 됐으니 그걸로 됐다. 살다 보면 이유는 몰라도 그냥 살아서 다행인 날이 있어요.